오늘로 꼭 13일째입니다. 환율이 1,500원 위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11일이 한계였는데 이 기록마저 깬 사상 최장입니다. 이상한 건 지금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출로 물건을 팔아 남긴 돈은 사상 최대죠. 달러를 이렇게 쏟아붓듯 벌어오는데 환율은 왜 안 내려갈까요? 다들 미국 달러가 강해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틀렸어요. 그 사이 달러는 약보합이었거든요. 환율을 붙잡고 있는 진짜 원인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환율이 왜 1,500원 위에 갇혀서 안 내려오는 건지. 환율이 올랐다 하면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강달러 때문이다. 미국과 금리 차이 때문이다. 중동이 불안해서다. 외국인이 빠져나가서다. 그래서 흔히 드는 이유부터 하나씩 따져봤어요. 먼저 강달러입니다. 지난 1년 원화 가치는 12% 넘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중 달러가 세져서 밀린 몫은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달러와 엔, 위안을 다 합친 바깥 요인은 마이너스 2.4%포인트였어요. 즉, 바깥 요인이 원화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막아주는 쪽이었죠. 원화가 떨어진 폭의 거의 전부인 12.4%포인트가 한국 내부의 이유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달러 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화가 달러를 따라간 건 절반 정도였고 추세를 끌어올린 건 달러가 아니더라고요. 따라가는 거랑 끌어올리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금리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금리가 높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데 최근 1년은 한미 금리차가 오히려 좁혀졌어요. 그런데도 원화는 약세였죠. 앞뒤 방향이 반대입니다. 무역은 더 이상해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2023년 330억 달러에서 작년엔 12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어요. 달러를 그렇게 벌었는데도 원화는 30년 만에 제일 약합니다. 중동 불안이나 외국인이 빠져나간 건 6월 들어 환율이 확 튄 방아쇠는 맞아요. 하지만 그 전부터 1,500원에 갇혀있던 건 설명하지 못합니다. 가장 흔한 이유들이 전부 데이터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 때문일까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 더 있죠. 외국인이 팔아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 이유일까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긴 했어요. 5월 한 달에만 44조가 넘게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동안 한국 증시는 신고가까지 갔거든요. 누가 다 받았을까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더 들여다보면 재밌습니다. 외국인이 던진 물량의 대부분이 반도체 두 종목이었는데 개인 투자자가 바로 그 반도체를 30조 넘게 사들였어요. 외국인이 판 주식을 개인이 그대로 다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뜨거웠던 것과 환율이 급등한 건 따로 일어난 두 사건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까 주가는 개인이 받쳐서 오르고 환율은 달러를 사려는 수요 때문에 같이 뛴 거예요. 그런데 6월 그 균형이 깨졌어요. 외국인이 파는 물량이 갑자기 폭증했거든요. 단 닷새 만에 19조가 넘게요. 이번엔 개인의 힘으로 못 막았어요. 신고가를 찍은 지 사흘 만에 증시가 7.3% 무너졌습니다. 주식시장은 괜찮다던 믿음이 그제야 깨진 거예요. 떨어지는 칼날을 개인이 맨손으로 잡은 셈이죠. 남들이 사니까, 아는 주식이니까, 고점 때보다 싸 보이니까요. 산불에서 헬기 타고 빠져나간 게 외국인이라면 세일 딱지만 믿고 불 속으로 뛰어든 건 개인 투자자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판 것도 6월의 갑작스러운 상황은 설명하지만 그 전부터 환율이 1,500원에 갇혀있던 건 설명하지 못해요. 외국인이 덜 팔던 때에도 환율은 안 내려왔거든요. 더 깊은 곳에 진짜 원인이 있었습니다. 일단 회계의 기본 원리 하나만 알고 가죠. 나라 살림에는 무조건 맞아떨어지는 계산 규칙이 있어요. 수출로 돈을 벌면 그만큼 어디론가 돈이 나가야 나라 가계부의 앞뒤가 맞습니다. 그런데 수출로 번 돈이 사상 최대인데 환율이 올랐다? 답은 하나뿐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달러가 벌어온 돈보다 더 크다는 거죠. 번 돈을 전부 옆가게에 투자하느라 정작 자기 금고는 텅 빈 식당. 딱 그 꼴이에요. 그 돈이 어디로 뜨는지 영수증을 한 장씩 뜯어봤어요. 2000일치가 넘는 환율과 수십 종의 데이터를 펼쳐놓고요. 진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입니다. 이게 고질적인 몸통이에요. 왜 이걸 봤냐면요. 돈을 벌었는데도 환율이 오른다는 건 장부상, 돈이 밖으로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 돈의 정체를 보려고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진 자산을 모아둔 한국은행 통계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굴리는 증권이 지금 1조, 2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0조가 넘어요. 1년 새 2390억 달러나 불었고요. 그런데 함정이 있었어요.
이게 다 새로 보낸 돈은 아니거든요. 미국 주식이 오르면서 덩치만 커진 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돈을 다 빼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돈의 방향을 다른 두 군데로 확인했어요. 하나는 한국은행이 직접 한 말입니다. 환율을 끌어올린 요인의 70%가 국민연금이나 개인의 해외 투자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아까 말한 그 가계부 계산이고요. 세 군데가 모두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첫 번째 원인이 환율을 얼마나 밀어 올렸는지 통계로 쪼개봤더니 매일 미는 힘이 거의 0이었던 거예요. 순간 해외 투자가 진짜 원인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더 파고드니 진실은 달랐어요. 매일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벌어온 달러를 싹 빨아들여서 안 내려오게 가두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1년 우리가 해외 증권을 새로 사들인 돈이 1180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수출로 벌어들인 돈 1230억 달러의 96%예요. 힘들게 번 달러의 96%를 거의 그대로 다시 해외로 빼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 달러가 시장에 풀려서 원화 가치를 높여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매일 미는 힘이 아니라 환율을 그 자리에 가둬두는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 기업이 번 달러를 원화로 안 바꾸는 거예요. 달러가 시장에 풀려야 환율이 내려가는데 기업이 쥐고 안 내놓으면 달러 가뭄이 오거든요. 기업이 달러를 넣어두는 통장, 즉 외화예금에 얼마나 쌓였나 봤습니다. 기업이 외화예금에 쌓아둔 돈이 948억 달러입니다. 수출 대박이 나서 달러는 넘치는데 이 돈이 시장에 안 풀려요.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니 1543원에 당장 바꾸지 말고 기다리자는 거죠. 가뭄이 무서워 대풍년에도 곡간만 채우는 농부처럼요. 달러를 안 푸니까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까 또 안 풀고 악순환의 고리처럼 도는 거죠. 단 솔직히 이 요인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최근에 추가로 더 쌓인 돈은 수출액의 1%도 안 되거든요. 다들 환전은 착실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핵심 원인이라기보다는 브레이크가 살짝 다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이탈입니다. 6월에만 한국 주식을 19조 넘게 팔았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 환율을 직접 밀어 올리는 방아쇠가 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달러는 더 필요해지고 원화는 시장에 더 풀리고요. 한국은행 통계, 공식 진단, 거래소 데이터, 그리고 나라 가계부 규칙까지 서로 다른 출처들이 전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자본 유출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각각 몇 %씩이라고 칼같이 나눌 순 없습니다. 서로 얽혀있고 워낙 구조적이라서요. 그래서 방향과 규모, 즉 힘들게 번 달러의 96%를 빨아들인다는 사실까지만 말할게요. 그 이상 쪼개는 건 정직하지 않으니까요. 진짜 원인은 자본 유출입니다. 단 매일 밀어올리는 게 아니라 안 내려오게 가두는 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무섭죠. 환율이 이렇게 높으니 1909, 17년 외환 위기가 떠오르고요. 그런데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관점을 바로잡고 가죠. 환율은 원화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1543원이라는 숫자가 커 보이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달러 몸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요. 우리 원화만 놓고 보면 30년 만에 제일 싼 상태인 거죠. 겉으로 보이는 숫자로만 보면 1543원은 2009년 4월 이후 제일 높아요. 단 사상 최고는 아닙니다. 1997년에는 1964원, 2009년에는 1573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원화가 훨씬 더 약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오른 물가까지 전부 따져서 원화의 진짜 가치를 계산해보면 30년 중 거의 바닥인 하위 4% 수준입니다. 여기서 싸다는 것과 위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싸다는 건 가격이 내린 거지 부도 위험이 커진 게 아니에요. 집값이 30년 만에 제일 싸다고 그 집이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위기는 빚을 못 갚는 상태지 단순히 가격이 낮은 상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나라의 비상금 통장이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보다 2.3배나 많습니다. 곳간에 있는 돈이 갚을 돈보다 2.3배나 많은 거죠. 1997년에는 이 비율이 1배도 안 됐어요. 빚이 곳간보다 많아서 결국 못 갚고 터진 겁니다. 2008년에도 1.4배였고요. 환율이 위아래로 출렁이는 폭도 1997년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겉보기에만 원화가 약해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저 가격이 싼 것이고 빚을 갚을 힘은 넉넉합니다.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라 물건값이 그냥 싸진 거예요. 30년 만에 열린 아울렛더리 행사처럼요. 나라가 망하거나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맞춰 제값을
차분하게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럼 다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좀 기다리면 다시 내려오지 않겠느냐고요. 여기서 환율의 진짜 성격이 드러납니다. 환율은 계단처럼 움직이거든요. 큰 위기가 한 번 올 때마다 한 칸씩 올라가고 예전 자리로 완전히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위기 전에 평온했던 출발선을 볼까요? 1997년에는 830원, 2008년에는 948원, 2022년 1145원, 2024년 1327원, 그리고 지금 1543원입니다. 위기를 한번 겪을 때마다 환율의 바닥 자체가 한 칸씩 높아진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도 꼭대기를 찍으면 석 달 안에 오른 폭의 절반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가운 되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곧 내려온다는 말이 이번에도 통할지 확인하려고 과거 데이터를 전부 뒤져봤어요. 물가를 다 따져본 진짜 환율이 30년 중 바닥까지 떨어진 적은 역사상 딱 4번 있었습니다. 1997년, 2008년, 2011년, 그리고 지금이죠. 1997년과 2008년은 확실한 위기형이었습니다. 위기에 빠졌다가 원화 가치가 V자로 확 올랐고 주식시장도 급반등했죠. 그런데 2011년은 달랐어요. 위기가 아닌데도 가격만 싸진 상태였는데 이때는 환율이 예전으로 거의 안 돌아왔습니다. 대신 그 3년 동안 미국 주식이 원화 기준으로 55%나 올랐죠. 지금은 위기가 아닙니다. 아까 보셨듯 곡간이 빛보다 2.3배나 많으니까요. 그러니 1997년 같은 V자 반등보다는 2011년처럼 위기가 아니면서 환율이 안 내려오는 상황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단, 이건 단정이 아닙니다. 과거 사례가 딱 4번뿐이라서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못 박을 수는 없어요. 이 정직함이 투자에서는 오히려 중요하죠. 그럼 과거에는 환율이 왜 내려왔을까요? 1997년의 구제금융, 2008년 미국과의 통화스왑, 2022년 달러 방향의 반전까지 전부 밖에서 어떤 강력한 계기가 터져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기가 아니라서 그렇게 밖에서 도와줄 무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사람들이 곧 V자로 내려올 거라고 믿는 건 1997년과 2008년의 극적인 반등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그래요. 지금 상황을 자꾸 그때의 위기 패턴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아예 계절이 장마로 바뀐 걸 수도 있어요. 우산 쓰고 잠깐 기다리면 그칠 줄 알았는데 아예 우기로 접어든 거라면 하늘은 쉽게 개지 않죠. 잠깐 튄 거니까 곧 내려올 거라는 전망은 지금의 작동 방식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단, 그렇다고 영영 안 내려온다고 못 박는 것도 틀렸어요.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물으실 텐데요. 이건 함부로 단정할 수 없어요. 특정한 조건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환율이 유지되는 조건은 아까 본 3가지 자본 유출이 수출로 번 돈을 계속 빨아들이는 한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못 막냐고요? 작년 3분기에 정부가 75억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환율을 누르려 했는데 환율은 1377원에서 1543원으로 오히려 올랐어요. 예전 자리로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환율이 내려가려면 이 3가지 중 하나는 방향을 틀어야 해요. 거침없던 해외 투자가 줄어들거나 수출 기업이 쥐고 있던 달러를 다시 풀거나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다시 사러 돌아오거나요. 그냥 버티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야 내려오는 겁니다. 환율은 멀리 있는 외환시장만의 얘기 같죠? 아니에요. 지금 당장 당신이 내야 하는 대출 이자를 직접 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작년부터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어요. 3.5에서 2.5%로요. 그러고는 8번 연속 그대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왜 더 못 내릴까요? 한국은행이 그 이유를 콕 집어 말했어요. 1,500원대를 넘어선 환율이 금리를 더 내릴 선택지를 사실상 없애버렸다는 거죠. 금리를 더 내리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환율이 한국은행의 손을 묶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오히려 금리를 올리자는 의견까지 2명이나 나왔고요. 사실 저도 기준금리를 그만큼 내렸으니 대출 이자도 내렸겠지 하고 데이터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올라있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93에서 4.31%로요. 보기 좋게 빗나간 이 예상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집값과 가계부채 규제도 얽혀있어요. 환율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단, 한국은행이 환율을 직접 문제로 짚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1,500원은 먼 외환시장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매달 내는 진짜 이자입니다. 그럼 이런 걱정도 드실 겁니다. 한국 증시가 더 무너지면 환율은 폭등하는 거 아니냐고요. 의외로 데이터는 환율이 생각보다 덜 움직일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돈이 흘러가는 판이 유지되고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요. 한국 증시가 7천선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14%쯤 더 빠져도 환율은 1,557원 안팎이에요. 6천까지 27%가 빠져도 1,570원 되고요. 한국 증시가 5천까지 무너지면 환율이 2,000원 간다는 식의 공포는 이 계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1,590원 수준이에요. 왜 영향이 의외로 작을까요? 환율을 매일 흔드는 진짜 힘은 한국 증시가 아니라 전 세계를 도는 달러 자체거든요. 주식시장이 환율을 직접 밀어올리는 힘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특히 주가가 확 떨어지는 날에는 밖에서 터진 위험이 전체판을 흔들기 때문이에요. 단, 이건 특정한 조건 아래서 계산한 범위입니다. 환율 2,000원은 시장이 굴러가는 뼈대가 아예 무너지고 나라의 방어선이 뚫린다는 최악의 가정에서만 나와요. 진짜 중요한 변수는 주가 하락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와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흐름이에요. 사실 이 계산도 처음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0으로 나왔어요. 알고 보니 제가 쓴 환율 데이터가 전날 기준이라서 당일 주가와 가짜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 거였죠. 실시간 환율 데이터로 바꾸니 그제야 둘의 관계가 제대로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데이터의 시점 함정이었던 겁니다. 오늘 꼭 챙겨 가실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543원은 나라가 망하는 위기도 아니고 거품도 아닙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든 진짜 가격이에요. 겉보기엔 높아도 실질적인 가치로는 30년 만에 제일 싼 원화고, 가만히 기다리면 예전으로 내려온다는 데이터 근거가 없어요. 6월에 주가가 급락한 건 바로 그 구조가 터져서 터져나온 증상이고, 그 여파는 이미 당신의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까지 밀려와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환율의 방향을 정하는 건 미국과 금리 차이나 기름값 기사가 아니에요. 진짜는 자본의 흐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다시 사는지, 해외 투자와 외화 예금이 줄어드는지, 거기가 흐름이 바뀌는 분기점. 마지막 세 번째, 딱 하나만 더. 앞으로 환율 뉴스에서 금리 차이나 기름값 얘기는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대신 거주자 해외 투자, 그리고 외화 예금 동향, 딱 이 두 단어가 들어간 문단만 직접 찾아 읽으세요. 환율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그 힌트가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거 위기 때마다 겪었던 시원한 부이자, 반등의 기억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엔 위기가 터진 게 아니라서 한 번 올라간 그 계단이 다시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빠질 때 어떻게 사모아야 내 돈의 손실을 줄이고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장에서 쪼개서 사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방법을 데이터를 통해 아주 잘게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생존 방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